교수님 강의에서 제가 첫 발표를 맡게 된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로 발표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 때 했던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다 이게 원래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이런 그 지식들이. 그래서 먼저 좀 다 날아가기 전에 좀 리뷰를 해드리고자 그냥 그래서 순서를 이제 좀 부탁을 드렸던 건데 절대 자체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중간고사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EV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었고 그 EV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인수합병 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그런 EV뿐만 아니라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이런 지표도 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요새 제일 핫한 게 아무래도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의해서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업에서 좀 겪어봤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발표자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회사는 예전에 금융상품을 한번 팔아봤었던 그런 회사이고요. 원스토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승관님도 계신데 SK텔레콤의 자회사로서 현재 IPO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원스토어가 발행했던 전환상환 우선주를 제가 판매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해서 판매를 했는지 어떻게 고객에 대해서 이 정도 밸류면은 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어떻게 설득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했던 우리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 우리는 중간고사 때 EV라는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세일즈부터 시작해서 쭉 NCF까지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에 캐시를 넣어가게 되면 이제 그 마켓 밸류 에셋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에쿼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MV에 의해서 부채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이 부분이 되고 A 회사와 B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이를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가치로는 시장에서는 사실 EV EBITDA를 많이 쓰고요. 이 EV EBITDA의 의미는 동종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슷한 규모들의 회사들을 놓고 EV를 선정해 놓고 그리고 EBITDA와 비교했을 때 몇 배가 되느냐 뭐 5배가 되는 기업이 있고 7배가 되는 기업이 있다. 동종산업 내에. 그렇다면 7배인 기업보다는 5배인 기업들이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이런 그 EV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작업들 외에 또 시장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PER이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PER은 아시다시피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보통 시장에서는 10배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보다 시크릿한 산업 쪽으로 가면 10배보다는 좀 덜 쳐주는 게 일반적이고 수요가 스테이블한 뭐 내수제 그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뭐 20배, 뭐 30배 이렇게 좀 높게 쳐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은 더 쳐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배에서 20배에 대해서 이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R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PBR은 그 회사의 장부 가치,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자산들의 장부 가치와 주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미래 가격을 본다기보다는 현재 이 정도 주가면은 바닥이야라고 판단을 하는 그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밸류라는 거는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당장 이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청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 북밸류와 프라이스가 일치한다는 거는 이 회사가 당장 갖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을 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시총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너무 주가가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BR은 바닥을 가늠해 볼 때 예전에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PBR이 계속 많이 나왔던 위기 시에 많이 나온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요새 슬슬 이제 공모 시장이 좀 뜨거워지면서 자주 나오는 지표가 PDR이에요. 이게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많이 나오는 도대체 이 주가가 정상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드림이죠, 드림. 꿈이 이 정도니까 앞으로 이 정도 이익은 낼 수 있고 그러면 주가는 이 정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인데 개인적으로 뭐 사실 좀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스 투 독사운드 레이쇼 자체적으로 그냥 필터링 하고 있고요. 너무 여기에 PDR이 이 정도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에는 회복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언더밸류에이션이 낮을수록 이런 지표들이 낮을수록 그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주목을 받는 거 이제 오늘 많이 설명을 드릴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많이 쓰이는 지표가 바로 PSR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PSR은 굉장히 좀 PDR과 더불어 약간 양대산맥 별로 쓸모없는 지표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매출액과 주가를 비교하는 게 말이나 되냐?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주주회부가 증가하느냐? 주주회부는 이익을 내야 되는 건데 과연 이 세일즈만으로 가치 산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남아 있었거든요. 매출액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이익이 이렇게 계속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추가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주회부가 같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PSR 부분이 좀 비난을 받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요새 다시 떠오르는 이유를 보면 영업 레버리지가 큰 그런 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는 얘기는 고정비가 크고 변동비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깔고 가야 되는 투자액이 굉장히 큰 데에 비해 한 단위 한 단위 팔 때마다 들어가는 그 단위 비용, 변동 비용은 굉장히 작은 산업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세일즈가 이렇게 한계치감에 의해서 약간 좀 꺾여서 증가한다고 해도 어느 기점을 지나는 순간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고정비를 세일즈가 커버하는 순간 이익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근데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영업 레버리지가 큰 산업들이 중소장대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공업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좀 사양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PSR이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요새 뜨는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구글이나 유튜브나 뭐 어떤 회사가 됐던 IT 기업들 때문에 캐펙스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서버 비용 정도 그리고 또 그 자체적으로 고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 인력들 그래서 고정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긁을 때마다 변동비가 과연 큰가? 마케팅비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의 이런 사업 형태를 보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PSR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우리 중간고사 때도 배웠죠? 이 플로우백 레이시오 혜성님 K값이 굉장히 이제 낮기 때문에 그게 로우 캐펙스와 그 NWC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사업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 마켓컬리하고 쿠팡의 광고 배너를 한번 따와봤는데요. 이 마켓컬리를 가입하면 인기 상품들을 100원에 줍니다. 그 쿠팡 첫 구매 및 미구매 고객 대상으로 2만원 이상 구매 시 15,000원 장바구니 쿠폰입니다. 얘네가 호구입니까? 네. 호구성으로 보이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쿠팡의 지금 성장을 봤을 때는 얘네가 호구가 아니었구나가 점점 이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호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플랫폼의 경쟁력이 당장의 눈앞에 이익은 안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플랫폼 안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가 경쟁력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찌됐건 100원을 통해 가입했건 뭐 15,000원을 주고 가입했건 간에 그런 경험을 한 번씩 주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편리해서 사람들이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모이면 어찌됐건 매출을 늘어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은 당장 눈앞에 있기보다 정치를 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쿠폰들을 뿌리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SR이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적합한 이유는 이런 그 사업의 행태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PSR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잔뜩 드렸으니까 이 원스토어가 모두가 때 말씀드렸던 원스토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스토어 제가 이제 상품을 판매했던 경험은 원스토어의 전환상환 우선주인데요. 약간 용어 정리부터 드리면 전환상환 우선주라는 거는 일반 보통 주식보다 훨씬 유리한 권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상환권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으로 발행되었는데도 만약에 얘네가 사업성이 좀 안 좋다고 하면은 그 투자자는 채권자처럼 만기 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환권이 있고 전환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좀 잘 됐다. 안 됐으면 상환권 행사해서 채권처럼 회수를 하고 잘 안 됐다 싶으면 잘 됐다 싶으면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우선권이 있어서 청산이나 M&A나 아니면 배당을 줄 때 자녀재산 분배를 할 때 그럴 때 보통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녀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사기 상품이죠. 개사기. 전환상환 우선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종류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원스토어에서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얘네가 지금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근으로 이런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한 거죠. 그럼 이 전환상환 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스토어에 뭐를 보고 이 전환상환 우선주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판단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봤어요. 혹시 원스토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빼고. 네, 한 분 있으시고요. 원스토어 혹시 다른 분들 이 원스토어 핸드폰에 깔려 있으신 분 있어요? 깔려 있긴 깔려. 그렇죠. 예, 이게 통신사 어플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미 깔려 있어요. 아이폰은 물론, 네, 아이폰은 참 갤럭시 유저라서 삼성. 네, 그래서 그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사자마자 깔려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원스토어가 그럼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우리가 어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의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가서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원스토어도 그런 어플리케이션 장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스토어를 통해서 어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게임 어플리케이션 쪽인데 어떤 게임 유저가 구글과 이 원스토어에 동시에 런칭된 게임을 어디서 받을까 고민하다가 원스토어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원스토어에서 받은 게임으로 막 하다가 현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위 이제 게임사의 이 매출이 발생한 건데 이 원스토어는 그 어플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갖고 옵니다. 만약에 구글에서 받았으면 30%를 구글에 줘야 되는 건데 원스토어에서 받았으면 20%를 자기네한테 줘요. 그래서 이 원스토어가 해야 되는 마케팅 포인트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원스토어에서 자기네 원스토어를 통해서 이런 어플을 받도록 유입만 하면 그 이후로는 발생하는 매출들이 계속 들어오는 완전 꿀빠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각도 못했던 이런 그 원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사실 알게 모르게 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구글과 애플이 양대 산맥이었는데 원스토어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기반을 이용하시는 유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 애플의 앱스토어를 제끼고 약간 이제 2위 사업자 뒤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2018년 7월에 이 원스토어가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인하를 했어요. 이 플레이 스토어랑 같은 수수료를 먹어서는 경쟁력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 7월부터 30%였던 수수료를 2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시면 MS가 쭉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2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수수료 체계인데 과연 그 원스토어가 타 옛마켓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냐? 바로 이 낮은 수수료예요. 이 구글은 30%인데 원스토어는 20%를 갖고 있는데 그럼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유저를 모으는 거면 기왕이면 원스토어를 통해서 어플을 받도록 유인을 하는 게 게임사 입장에서 똑같이 100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통한 마케팅을 스스로 펼치게 됩니다. 유저들이 기왕이면 원스토어를 통해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개발사를 통한 마케팅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유저들도 혜택이 있어요. 유저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사실 결제 수단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케팅도 별로 없어요. 근데 원스토어에서는 뭐 통신사 멤버십을 통한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사들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를 통해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원스토어의 장점을 제가 요거를 팔기 전에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요 상품에 대한 매력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제 그라비티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였거든요.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 들어가서 여기 이 시점에서 나왔어요. 약 2배 정도 운 좋게 수익을 거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 그라비티라는 회사는 사실 이 게임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라그나로크라고 굉장히 PC 기반 시절에 유명했던 IP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라그나로크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 고정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PC 기반에서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처음 이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 유저분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이 라그나로크 M이라는 게임에 굉장히 열광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자,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실 찐따같지 않습니까? 뭐 그냥 고개 숙이고 뭐 부장이 오라고 하면 고개 절절 숙이고 찐따같이 살아가는 현실 속 내 모습이 게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방청하고 뛰라고 약간 방구석 한정 여포가 되는 걸 꿈꾸면서 이렇게 롤플레잉 게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또 현실에서는 뭐 이렇게 굽신굽신 하더라도 그 게임에 들어가면 좀 사람들의 이게 강해질수록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도 받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넘사벽에 이런 존재감이 있는 건데 과연 게임 속에서 현실 속 내 모습을 버리고 강자의 모습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현질을 해야지. 현질을 할수록 강해지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은 현질에 대한 유혹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저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오늘 이번 달에 10만 원을 쓴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10만 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냐?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0만 원을 가지고 9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부가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원스토어에서는 1+1을 해준다는 거예요. 50% 할인. 그러면 10만 원을 통해서 약 18만 원, 20만 원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유저 입장에서는 똑같은 게임 내에서 뭐 이렇게 서로 유저가 섞여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원스토어에서 뭐 했다라고 표시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결제를 하느니 원스토어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유저 혜택을 통해서 원스토어는 또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원스토어의 성장 모습을 조금 더 보면 2019년 1월부터는 이제 에비타 측면에서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연환상에서 추정해 보면 이게 바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업 레버리지가 큰 매출이 13%가 늘었는데 2018년 대비해서 19년도에 변동비는 달러는 2% 늘었고요. 고정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다? 얘네가 캐펙스가 별로 없구나. K 레이쇼가 굉장히 낮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뭐 유동 자산이나 이런 게 쭉 나와야 되는데 현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유형 자산 매출을 1,000억을 올리는 회사가 유형 자산이 50억밖에 안 되고요. 그것도 들쑥날쑥해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늘어나더라도 소풍 늘어나고 그에 비해 부채는 뭐 거의 없죠. 거의 없는 모습 이 차이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결국 이 원스토어라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현금 측면에서 유리한 결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먼저 유저들이 긁으면 나중에 그 회사에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입금 후정산.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넷 워킹 캐피탈이 원래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플러스. 오히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캐픽스 부담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50억으로 그냥
서버 구축해 놓으면 사람들 유저들이 많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만 중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입금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K 레이쇼가 굉장히 낮은 사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SR을 다시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이게 분석했을 당시에는 원스토어의 PSR 3.3배였어요. 이 3.3배라는 게 과연 높은 거냐 낮은 거냐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3.3배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을 하기 위해 다른 동종의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의 PSR 대비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비슷한 기간 내에 상장을 한 카페24를 보니까 여기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실제 IPO를 할 때 PSR 4.2배 정도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3.3배인데 앞으로 매출액도 늘어날 거고 그 절대적인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그 PSR 자체도 굉장히 낮구나. 평균 대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원스토어가 이런 전환성을 우선적으로 발행하면서 IR 자료를 배포했는데 자기네들이 2022년 정도에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봤을 때는 한 2,500억 아니면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 봤을 때는 한 2,3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상장을 할 거고 상장을 할 때에는 공모시총이 대략 1조 수준, 유니콘 기업 수준으로 됐을 때 상장을 할 거야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의 타당성이 과연 있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포함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판매한 지 지금 올 초에 판매했으니까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IPO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들어갈 때는 4년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원스토어가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것도 있었어요. 구글의 통행세를 30%로 통일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그리고 구글은 워낙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국가만 20%로 낮추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스토어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그런 원스토어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밸류도 커지는. 그래서 지금 SK 내부에서는 2조 상장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하시고요. 승범 형님 말씀으로는 원스토어 사장님의 지금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어깨가 목이 부러질 정도로 뻣뻣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굉장히 이런 원스토어의 사업 자체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런 기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답게 매출액도 잘 늘어나고 있고 그 대비 이익의 증가율은 훨씬 크고 그래서 PSR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왜 PSR을 쓰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되었던 그런 사례였기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이거 감사는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